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칸트가 범주에 직접 들어가기 이전 왜 범주가 필요한 것인지 서론격으로 알아보았어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범주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3쪽 저 범주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칸트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12가지의 기본 판단하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분량, 관계, 성질, 양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분량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단일성, 수다성, 전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단일성은 하나만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수다성은 여러 개를 말하는 거고요. 전체성은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성질은 실제성, 부정성, 제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성은 말 그대로 눈앞에 존재하면 실제한 거고요. 부정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성은 뭘까요? 제한성이란 아주 쉽게 생각해서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수업 시간이 9시부터 3시까지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9시 약간 전과 3시 약간 이후까지는 그 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늦은 밤 시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한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속성과 자존성, 즉 실체와 우유성, 인과성과 의존성, 원인과 결과, 상호성, 작용자와 수동자 간의 상호 관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속성과 자존성은 실체와 우유성인데 우연성이라고도 보면 좋고요. 너무 쉽게 보면 실체와 속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빨갛다, 달다, 향기롭다 이런 것은 속성이지만 그것이 사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속성들을 이렇게 결집시켜주는 그 무엇, 이게 실체가 되는 거니까요. 실체와 속성은 일종의 이제 관계라고 칸트가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뭘까요? 원인과 결과, 또 결과가 하나의 원인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아마 우리 인식의 모든 틀은 시간처럼 계기적인 거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라고 관계를 맺는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에 입각해서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계기적으로 본다고 보면 제가 먼저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거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같은 사람이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영상 올렸다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 시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인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작용자와 수동자 간의 상호 작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인과적으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호선도 우리의 어떤 애초의 틀이다라고 칸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양상을 한번 볼게요. 가능성과 불가능성, 현존성과 비존재성, 필연성과 우연성. 양상에선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야, 도저히 불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 둘이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게 정말 필연적인 건가? 아니면 그저 우연히 얻어진 건가? 이렇게 관계 맺는 것, 이렇게 사유하는 틀이 양상에서의 필연성과 우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칸트가 보기에 우리 사유에 있는 12가지 틀이래요. 근원적인 틀이래요.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네, 그렇죠. 실은 아리송하고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송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범주가 12가지만 있냐, 24가지가 있다.
48가지가 있다, 64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런 범주란 것은 우리의 인식의 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범주가 이랬다 저랬다 저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이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논이고요. 여기서는 그저 우리가 칸트는 인간 사유의 인식의 근원적인 어떤 틀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심사숙고하고 고민했다 이런 것만 기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범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부연 설명하는지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상이 종합에 관한 모든 근원적인 순수 개념의 표다. 오성은 이러한 개념들을 선천적으로 내포한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내포하는 까닭에 오성은 한갓 순수한 오성이라고도 불린다. 오성은 이러한 순수한 개념에 의해서만 직관의 다양 중에 있는 그 무엇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바로 칸트가 보기엔 우리 사유에 있는 어떤 근원적이고 선천적인 틀 혹은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선천적인 거니까 경험에서 오지 않은 거니까 순수한 오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칸트가 인간의 사유를 오성, 판단력, 이성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를 한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우선 오성 중에서도 순수한 오성을 저 범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칸트는 감성을 통해서 순수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 심성 그 어딘가에 마음 그 어딘가에 맺힐 텐데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저 오성의 틀이 저 범주가 결합시켜 가지고 드디어 우리에게 인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즉 직관되는 객관을 사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류는 하나의 공통적인 원리에서 즉 판단하는 능력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된 것이요. 순수한 개념들을 방침 없이 탐구한 결과로 광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만약 그 분류가 귀납적으로만 추리된 것이라면 순수한 개념들을 완전히 매거했다고 우리가 보증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바로 이상의 개념들이 순수한 오성에 내재하고 그 외의 개념들이 내재하지 않는 까닭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탐구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총명한 사람에게 적절한 기도였으나 그러나 원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주치는 대로 주워 모았고 우선 10개를 손에 넣어서 범주라고 불렀다. 그리고 다음에 또 따로 5개를 발견했다고 믿었고 이것을 후 범주라는 이름 아래서 첨가하였다. 허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표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뿐더러 그중 범주와 후범주에는 순수한 감성의 약간의 양식과 하나의 경험적인 개념이 들어있을 때 이런 것들은 오성의 기원을 더듬는 개념표 속에 원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는 또 근원적 개념들 중에 파생적 개념들도 들었으며 근원적 개념들 중에 약간의 것을 결핍하고 있기도 하였다. 네, 칸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이 12가지 범주는 우리의 판단의 근원적인 원리를 찾아서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냥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귀납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칸트는 인간의 경험은 언제나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 인간 사유에 있는 근원적인 틀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의 힘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범주를 분석했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범주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가져왔다. 본인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비추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인간의 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똑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빗대어서 자신의 유식함을, 자신의 그 뛰어남을 간접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칸트도 참 그냥 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보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5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것도 후범주다라고 이름을 붙여놓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경험적인 개념, 그리고 파생 개념들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제가 경험적인 개념 혹은 종합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그리고 파생 개념에 관해서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32쪽에 처음 오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공부했던 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은 이 부분을 조금 읽었거든요. 특히 파생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부분은 55쪽 저 11번입니다. 55쪽 11번 넘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들을 정의하고 싶지만은 이러한 정의를 나는 이 분석론에서 고의로 생략한다. 나는 내가 손대는 방법론에 연관해서 필요한 한에서만 이하에서 이러한 개념, 범주들을 해명하겠다. 순수 이성의 체계에 있어서 범주들의 정의를 요구함은 정당하겠지만은 이 분석론에서 그러한 정의를 전개하는 것은 당면한 연구의 중점을 일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의를 전개함은 의혹과 공격만을 자아내겠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질적 목적을 조금이라도 손상함이 없이 다른 기회에 하도록 지시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 네, 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허탈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사유의 근원적인 틀을 칸트는 범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왜 우리의 사유의 근원 틀이 범주인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저걸 설명했다가는 잘못 공격만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유의 틀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 사과나 책상이나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유의 근원적인 틀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실제로 어렵겠구나라고 칸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가지 범주는 칸트가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인간의 사유를 탐구하고 연구하려고 했던 저 칸트의 자세만 배우자고요. 적어도 칸트가 우리 사회의 어떤 틀, 이런 선천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로 인간의 사유의 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인식론이 꾸준히 발전하게 되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내가 보기에 인간의 어떤 인식적인 틀은 이거 같아, 어떤 역사 같아, 사회 같아, 등등등등 전제부터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학문적인 풍토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칸트는 오늘날의 학문들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려니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앞에서 진술한 약간의 것에 의해서도 모든 필요한 설명이 들어있는 완전한 사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쉽사리 완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것이다. 구분은 이미 되어져 있다. 필요한 것은 구분을 메꾸는 일뿐이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체계적인 장소로는 각 개념이 본래 귀속하는 바, 위치를 쉽사리 잘못 알게 하지도 않는 것이요. 동시에 어떤 위치가 공허한가 하는 것도 쉽사리 지적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쏙 와닿진 않지만 칸트의 말을 따라가고자 하면 적어도 내가 인간 사회의 근원적인 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다. 마치 어떤 단어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면 네, 사전부터 찾고 그것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떤 문맥의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사회의 어떤 기준과 틀은 이미 설정해 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는가 이런 것만 보면 된다.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파악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찝찝하죠? 네, 저도 찝찝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칸트도 이렇게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라고 느끼고 네, 마음에 오히려 안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도 칸트가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저 사람도 또한 나와 같은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겠네요. 오늘 또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